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그냥 윤희웅 센터장, 권순정 실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길게 꼭 이 직책을 해야 됩니까? 아니, 실장 그냥 불러주세요. 그럼 됩니까? 짧은 게 좋습니다. 너무 깁니다. 네. 네. 잘라주십시오. 네. 네, 최근에 리얼미터가 또 조사를 한 것 같은데 YTN 의뢰 받아 조사하신 겁니까 이거? 네, YTN 의뢰 주간 집계입니다. 주간 집계. 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조금 떨어졌죠? 네, 1.4%포인트 하락해서 44.9%가 나왔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민주당도 같이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4주차에 36.8%를 기록했거든요. 요번에 36.6%가 나와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은 올랐어요? 올랐네요. 1.3%포인트 상승을 해서 31.7%가 나왔고요. 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2주차에 25% 선이 나왔는데 예. 한 6, 7%포인트 정도가 올랐죠. 한 달 사이에.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오르죠. 근데 이번에 떨어졌죠? 근데 잘 봐야 돼요. 박근혜 정권 때까지는 해외 순방 가면 올랐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외 순방 가도 별로 오르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통상적으로 이제 오르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요. 이른바 이제 주목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대국을 가면 이제 조명을 더 많이 받는데 이른바 이제 큰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간 나라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중소국 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이제 국내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이 사실 대중의 관심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사실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고 내부에 이제 정치적 이슈들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전 정부에서 누렸던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 효과는 이번에 이제 사실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치적으로 좁혀봐도 사실상 그 해외 순방 가기 직전에가 그 북미회담이 그 합의가 결렬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그 복구 정황이라든지 그 북미 어떤 협상의 어떤 불안함 그런 부분들이 가중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도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예. 네. 가장 중요한 보면은 지금 이제 해외 순방인데 대중들이 또는 언론에서 대통령의 어쨌든 행보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로 좁혀져서 지금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사실 행보들이 있고 여러 발언들, 메시지들,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이 문제 북한에 대한 것들로 집중되어서 좁혀져서 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해외 순방 효과가 또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 보겠습니다. 예. 그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우리 저 댓글창에도 사일런트 아웃사이드님께서 그 언론에서 많이 안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 5.18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또 강한 발언들 강성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나왔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끝으로는 저 반민특위까지 좀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소위 말하는 극우주의적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지지율은 더 올라갔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한국당의 상승 요인은 일단은 지난주에 세 가지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지난주까지도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황교안 지도부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황교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의 홍준표 대표라든지 그 두 번의 비대위 체제에서는 제대로 된 한국당 지지층이 봤을 때 제대로 된 리더십이라고 보기 힘들죠. 황교안 대선 주자로서의 총선에도 이길 수
있고 다음 대선에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비전과 미래를 황교안 지도부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는 아니지만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에 상승하는 부분들이 컨벤션 효과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라는 것이 역관계이지 않습니까?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사실상의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논거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가짜 평화, 가짜 비핵화 이러한 어떤 주장 자체가 사실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세부 계층들을 보면은 보수층이 지속적으로 지금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강성 발언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중도층 일부를 보면은 그 일부는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 성향이고 그리고 보수층 자체가 강성 발언을 위해서 보다 좀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32% 가까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이제 어떤 최근에 있었던 대중의 일반적인 비판적인 시각과는 사실은 상반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또 많이 들으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할 텐데요. 어쨌든 지표상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강경 발언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한국당으로서는 흩어졌던 보수층들에게 어쨌든 관심을 끌면서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지금 전국의 구도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민주당과 한국당 구도로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데 일정 부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미래라든가 뭐 바른미래당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 논의는 요즘에 많이 안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바른미래당 등 어쨌든 중도층에 가 있던 보수층들이 한국당에 대한 이제 지지를 좀 이전보다는 자유롭게 표출하는 그런 경향들 나타나게 되면서 한국당이 이제 잃어버렸던 지지층들 다소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계속 갈지 어떨지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이게 보면은 정당들이 지금 상당히 쉬운 길을 택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뭐냐면 대안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아니라 상대 정치 세력에 대한 비난, 경쟁으로서 우리의 지지층을 이제 결집시키는 이제 이런 전략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쉬운 길이거든요. 이제 뭐 높은 길 또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 효과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치르고 컨벤션 효과 플러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필요성 문제로 반사이익 좀 얻어서 그렇죠.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성 발언. 그렇습니다. 보수층을 겨냥한 거죠. 극우주의적 발언을 하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그러니까 총선 때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 아니겠어요? 저는 금방 이제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쉬운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오늘 뭐 조사 결과가 나왔고 지난주에도 쭉 이제 흐름을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다시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뭐냐 하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와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얘기를 하면서 선거제 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개혁과 반개혁의 전선 자체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수층을 타겟팅으로 한 강성 발언들 그리고 개혁에 반하는 어떤 노선들을 계속 취해 나갔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불과 얼마 안 남았죠. 1년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총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중도층 확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해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요 발언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다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을 조사해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게 한 5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적절한 표현이 한 39%, 한 10명 중 4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구도를 봤을 때는 보통 6대3 구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쟁점 현황이 붙었을 때 민주당을 비롯한 어떤 진보 진영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어떤 보수 진영을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6대3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10명 중 4명이 적절한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금방 이제 최근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들 그리고 중도층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이동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에 기본적인 정책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그 논거에 대한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사실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역으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어떤 가짜 평화, 가짜 비핵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그런 지점과 맞물리는 조사 결과가 10명 중 4명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적절하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하는 응답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 가량 적지만 한 40% 가까이 나왔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도 사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놀라운 상당히 적지만 네. 이제 수치가 뭐 낮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받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동창리 핵시설 뭐 복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영변 이외에 새로운 이제 장소에서 이제 이 핵시설이 있다거나 또는 영변도 일정 부분 또 가동되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보도들이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어떤 조사들이 있었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조사에서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있었던 조사 결과들에 비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들을 지금 여러 조사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만은 최근 이 국면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서 또 북한에서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더 많이 보여주면서 이 기대감을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외신의 이런 부정적 보도가 국내에 보도되면서 국민들 또 보수 성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불신들 약간 다시 강화되면서 한국당의 목소리에 일정 부분 이제 호응을 보이는 그런 흐름도 일견 이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남북 경협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또 다른 고차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교착되어 있는 혹시나 이게 탈선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지지율을 위해서 지지율을 본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발언들, 이러한 어떤 방향성 자체를 현재 국면 속에서 일반 중도층을 비롯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 반감 그런 부분들이 확장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경제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이 문제는 그 빠른 시간 안에 반전의 기회는 안 보이는 거고. 그렇죠. 기대할 것은 북미 협상 재개, 북미 문제의 좋은 개선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그거 외에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개혁과 반개혁의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 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재벌개혁이라든지 여타의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중도층이라든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개혁적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어떤 반개혁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개혁 적폐청산이 할까요? 개혁 이 부분들이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일단은 뭐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평가하는 흐름들 이제 매우 강화됐고 그것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대통령도 현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사안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고 지금까지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아예 동떨어진 다른 새로운 이슈를 갖고 국정의 이제 반전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을 쉽게 가져오기는 어려운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북미 관계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실제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일정 부분 그에 따라서 낮아지는 거,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흐름에 이제 악화되는 폭을 얼마나 이제 줄이냐의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 청와대나 현 정부로서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는 것. 예, 그것이 저는 이제 먼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산되게 되면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흔들리거나 줄어들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쨌든 근거들이 어쨌든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측면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데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약간 무게감 있는 메시지로 이런 엄중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위기 상황인데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호소적 성격의 좀 무게감 있는 메시지가 일정 부분 이제 필요한 국면. 그래서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또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약간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최저치를 기록해서 전부 다 떠들썩한데요. 객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권 3년 차입니다. 집권 3년 차에 30%대로 안 떨어진 정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최저치가 45% 선이에요. 저는 오늘도 보면은 리얼미터가 뿌린 자료에 대해서 거의 한 200건 이상이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야말로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전에 정권들에서 집권 3년 차의 이 시기에 지지율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근데 이전 정부나 그 전 정부랑 다이렉트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네네. 이 정권은 촛불 정부 또 국민의 탄핵으로 그 전 정권이 무너진 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집권 초기에 80% 이상 얻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그런데 한번 이제 이 작가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1년이 아니라 사실상의 몇 달간의 허니문 기간을 끝나고 나서 거의 2017년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거의 그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공격의 파상 공세라든지 언론의 지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단순히 이전 정부를 대체한 촛불 정부로 해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낫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네. 어쨌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임기를 시작할 때 한 50%, 60% 요 수준에서 임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후에 40% 선 가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표현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 80%를 넘기도 했던 상황이긴 하니까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최근에 그러면은 기준을 어쨌든 임기 초에 잘할 때 여러 이제 사람들이 기준이 형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때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좀 성과들이 나오긴 더디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평가 잘 못하는 편이다 이런 이제 응답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또 그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작년이죠.
작년 지방선거 무렵 리얼미터가 TBS, CBS 의뢰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부울경 조사입니다. 부울경 조사인데 당시 민주당 지지가 55.4, 자유한국당 지지가 21.7이었거든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많이 뒤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 민주당이 33.9%이고 자유한국당이 35.7%인데 지금은 이번 주는 좀 다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PK 쪽에서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 탄탄한 지지율을 다 1년 안에 까먹었다고 하면 그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이제 곧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상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여야 구도 자체가 여소야도이기 때문에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개혁을 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여타의 주요한 굵직굵직한 개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정황을 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비판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타의 잘못한 부분은 많은 건 사실이죠. 네. 자, 재보궐선거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두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이어지고 있죠. 창원 성산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곳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통영 고성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창원 선산은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이 상당히 세가 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직전 의원도 노회찬 전 의원님이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곳에서는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세 자체는 기본 세 구도 자체는 정의당이나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는 현재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될 경우는 창원 선산 같은 경우는 누가 되든 뭐 정의당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로 분열됐을 때는 패배하는 것들이 지난 이제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19대 20대 총선에서 나타났었거든요. 19대 때 보면 이제 강기훈 새누리당 후보가 49% 네,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는 손석형 후보, 당시 민중당 후보였는데 43.8%, 그다음에 이제 진보 신당 당시 지금 정의당인데요. 그 김창근 후보라고 있었는데 7.2%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20대에서는 노회찬 후보가 51.5%로 당선이 됐어요. 반대로 강기훈 후보는 40.2%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국민의당이 이재환 후보가 8%를 가져가게 되면서 분열된 쪽이 지고 단일화한 쪽이 승리하는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창원 성산에서 과연 이제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느냐 여부가 승패의 주요한 이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 고성, 통영 고성 어떻습니까? 통영 고성은 사실 6.13 지선에서 뭐 고성 군수라든지 그 통영시장이 정말로 민주당 그 지자체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쪽을 자세히 보면은 이군현 전 의원이 4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무투표 당선되었죠. 그리고 인구 비례를 보면 세대별로 보면은 보통 50대 이상을 보수 성향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0대 이상이 이쪽에서는 5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인 유권자 지형 자체가 자유한국당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일부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유한국당 후보 쪽으로 이제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곧 8시 20분이면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걸 보면 알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것은 재보궐선거라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는 어쨌든 투표율이 뭐 30%대인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투표 참여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일반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수적 색채가 강한 곳에다가 평일에 치러지는 재보선이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어쨌든 보수 정당에게 이제 유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통적으로는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탄핵 정국 이후로 민주당이 또 자신의 세력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재미있는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예. 또 특히 고성 이쪽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또 민주당이 이겼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